네, 안녕하세요. 파일링 클라우드의 우종현입니다. 오늘 그 혹시 세미나 때 듣고 오신 분 계실까요? 여기? 지금 파트너 분들 중에서 세미나 때 오신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파트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세미나 통해서는 안 오신 두 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파트너보다는 최대한 세미나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같긴 한데 이게 파트너 쪽에는 이게 비즈니스 얘기가 조금 더 있고 기본 내용은 다 같아서 최대한 세미나에 좀 맞춰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거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토리지 프로텍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품 세 가지보다는 당장 쓰실 수 있게 그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가장 단순한 두 가지 제품 위주로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명이 스토리지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전체 기술이 있고 그 기술 하위에 제품이 파일링 박스와 파일링 박스 메가, 기가, 엔터프라이즈 세 개가 있는데 오늘 제품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술은 오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어디에 쓰고 무엇에 왜 필요한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때도 제가 잠깐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저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PC나 서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이유가 우리가 쓰고 있는 PC나 서버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PC와 서버는 늘 공격자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메일을 열거나 뭐 USB를 꼽거나 혹은 메신저를 클릭하거나 하는 기타 등등의 조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PC에는 늘 공격자의 멀웨어가 들어올 수 있고 멀웨어가 들어오면 저희가 갖고 있는 PC와 서버를 공격자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터넷 뱅킹상 쓰고 있는 보안 3종 세트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즉시 그 소프트웨어가 원래는 이제 데이터 보안, 인증 보안을 위해서 그게 존재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인증 보안도 쓰고 있지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공격자 역시도 보안 3종 세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PC를 원격에서 제어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현재 금융보안 3종 세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9시 뉴스나 현재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는 건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작동되는 원리는 너무 단순한데 저희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잘못 열거나 오피스 파일을 잘못 열거나 URL 클릭을 잘못하거나 악성 코드가 있는 USB를 잘못 꼽거나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행위하고 있는 건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가 보면 멀웨어가 저희 PC 안에 있고 PC가 멀웨어 안에 있으면 공격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PC에 진입해서 저희가 쓰듯이 똑같이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황스러운 건 현재 저 RC 공격이나 저런 취약점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자가 들어오게 되면 인증이 없는 거예요. 인증이 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는 OTP 씁니다. 뭐 어떤 인증 씁니다. 전부 다 무력화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PC뿐만 아니라 리눅스 서버도 돌아가시면서 RCE 커맨드, RCE 공격이라고 하는 걸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리모트 코드 엑시큐션인데 저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서버에 원격제에서 코드 돌려버리면 관리자 권한이 그대로 탈취가 돼요. 탈취가 된 상태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인증 없이 들어와 있으면 그 공격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서버 똑같이 관리하듯이 서버 부팅할 수 있고 서버 죽일 수 있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 지울 수 있고 데이터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 공격을 통해서 서버에 진입해서 쉘 통제하고 백도어 하나 구성해서 뭐 예를 들면 새벽 2시에만 백도어 연결하고 업무 시간에는 안 건드리고 있다가 이 서버가 새벽 2시만 되면 공격자 서버에 연결해서 공격자 서버의 업무에 따를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거꾸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공격자가 늘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 우리 정상 서버에 백도어 설치해서 얘가 공격자 단말기에 원격에서 먼저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뭐 우리들 다 퇴근한 상태에서 공격자는 이게 그 시간만 되면 밤늦게 조용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잡기가 거의 힘든 게 그 저희가 백신을 이게 저희가 그 윈도우즈 PC에서 그 V3 같은 거 돌리잖아요. 백신을 돌릴 때 컴퓨팅 파워를 엄청 먹거든요. 그 저기 뭐 하나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보려고. 그러면 서버에 저 백신 서버에 돌리려고 하다 보면 24시간 서버에 백신 돌리면 서버 컴퓨팅 파워가 대부분 쉽게 얘기해서 백신이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백신에 쓰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다 보니까 레이어드 프로텍션이라고 다양한 뭐 이렇게 네트워크 감시하고 프로세스 감시하고 뭐 감시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그 장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컴퓨팅 파워를 걔가 다 땡겨가 버리면 업무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레이어드 프로텍션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부분적으로 파샬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돌리다 보면 이게 분명히 그 구멍이 있고, 그리고 공격자는 이 패턴을 벗어나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서버의 취약점이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취약점이 윈도우즈의 LDAP 취약점, 뭐 저기 빔 백업 혹은 뭐 log4j 혹은 OS 자체의 취약점, 혹은 저희가 그 서버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서버 소프트웨어, 뭐 이메일이든 뭐 계정이든 뭐 EDMS든 로그든 다양한 서버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그 취약점을 원격에서 치고 들어가서 뚫었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서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그 저희 서버를 완전 장악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의 핵심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프로텍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스토리지 프로텍션 곧장 가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좀 더 설명을 이게 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PC나 서버에 멀웨어가 들어와서 혹은 공격자가 들어와서 관리자 권한이 탈취된 상태에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탈취당했는데 탈취된 데이터가 단순 업무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벌금, 과징금,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5천만 원도 안 했던 게 지금 600억에 올해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지. 5천만 원도 안 되는 게 500억까지 과태료가 지금 연평균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올해는 SKT, KT 포함해서 뭐 몇천억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막을 수 없는 방법 가지고 현재 저 데이터를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버나 PC에 부하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현재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은 사전에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의 취약점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거는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네트워크 프로텍션이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보보안에서 그 방어팀들이 운영하는 서트팀이 운영하는 건 네트워크로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지, 혹은 PC나 서버에 이상 멀웨어가 내가 모르는 프로세스가 뜨는지를 감지하고 있는데, 저 두 개 제끼는 게 현재 늘 제껴지고 있고 제껴졌기 때문에 SKT든 KT든 사태가 늘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뚫린 다음에는 거기에 연결된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탈취되거나 암호화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공격받은 이미 점령당한 PC나 서버가 공격자에 의해서 점령되는 거, 완전히 탈취되는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이 지금 오늘 설명드릴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국제표준상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가 스토리지 프로텍션, 또 하나가 네트워크 스토리지 프로텍션. 그래서 두 가지 국제표준이 현재 제정이 됐고 진행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그 제품 두 가지는 저기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프로텍션을 간단하게 하면 이게 보호 체계가 강화된 스토리지인데, 그 기존의 스토리지 이름은 이게
방화벽인 네트워크 프로텍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백신 같은 단말단에 설치되는 프로텍션 체계가 있지만 스토리지 안쪽에는 보호 체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체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체계 갖고 또 뚫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스토리지 안쪽에 보호 체계를 하나 추가하자라고 하는 게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작동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하나는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두 번째는 폴더 레벨, 사용자는 이렇게 세 번째가 유저 액션 레벨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렇게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번 기회 될 때는 유저 액션 레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세 가지 방법 보호 체계 중에서 첫 번째가 애플리케이션 레벨 스토리지 프로텍션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프로텍션의 그냥 키 컨셉은 사전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방화벽이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은 블랙 리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쁜 놈이 누군지를 알아야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에 이 나쁜 놈이 늘 보면 변장하고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뚫어버리면 블랙리스트를 우회하기 때문에 이미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안쪽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어떤 소프트웨어든 돌리면 관리자 권한으로 돌리기 때문에 다 돌려지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침해할 수 있는데, 공격자가 지금 애플리케이션 레벨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사전에 등록된 프로그램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스토리지가 안에 보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격자가 데이터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을 안에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전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래는 저희가 호스트에 스토리지를 곧장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한다라고 하죠. 디스크를 곧장 마운트해서 쓰는데, 곧장 마운트 해서 호스트라고 하면 윈도우즈는 리눅스인데, 리눅스에서 필요한 파일 요청하면 스토리지는 원래 갖고 있던 파일을 주는 게 파일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기존에 이렇게 두면 이게 멀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 데이터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멀웨어가 구동해서 데이터 암호화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 체계 없이 쓰지 말고 중간에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보호 체계를 하나 두고 저길 경유하되, 사전에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데이터 요청이 있을 때만 데이터를 읽기 쓰기 속성의 진짜 파일로 주고, 아니면 읽기 전용 속성의 가짜 파일을 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X.1220이라고 하는 ITU-T 국제 표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읽기 전용 가짜 파일을 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필요한 파일을 달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파일을 등록한 프로그램이면 읽기 쓰기 속성의 진짜 파일을 주고,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파일을 요청하면 안 줘봤어요, 데이터를. 근데 데이터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디도스 공격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즉 백신이 돌면서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파일 시스템이 안 주면 줄 때까지 요청을 해요. 안에서 디스크 이벤트가 초당 엄청난 디스크 이벤트가 터지고, 네트워크로 저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계속 저게 디펜딩 되기 때문에 안 준다 리젝션을 내버리면 해당 PC도 느려지고 스토리지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걸 안 주는 게 방법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읽기 전용 속성의 가짜 파일을 줘서 이렇게 PC나 서버 양쪽이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즈 PC가 느려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건으로 바꿨고, 파일 서버에 대한 부하도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저기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게 파일링박스 메가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이 안에 DOC 파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근데 DOC 파일을 제가 윈도우즈 PC에서 열면 지금 열리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는 제가 word.exe를 허용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파일을 열라고 해도 열리지 않았는데, 허용 어플리케이션으로 word.exe를 등록하고, 선택을 바이너리 하나 등록하고, 그리고 등록한 이후에 스토리지 프로텍션 관리자 패스워드 OTP를 입력하면 저 건이 허용 프로그램으로 등록됩니다.
지금 이 PC가 이미 그 공격자에게서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누구나 허용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듯이 OTP 코드는 이 컴퓨터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용 프로그램 등록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전제 과정 자체가 이 PC는 완전히 이미 장악당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록한 이후에 파일을 아까 열었는데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동영상이었고, 지금은 윈도우즈 탐색기로 파일을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파일을 열려고 시도하면 파일이 열리지 않는 케이스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워드만 등록했고 윈도우즈 탐색기는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탐색기는 가지고 나가면 읽기 전용 가짜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등록한 이후에 워드는 정상적으로 파일을 열었고 윈도우즈 탐색기는 파일을 못 가지고 나간다에 대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커가 저희 PC까지 들어오는 건 이게 그냥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고, 들어온 상태에서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파일에 접근을 하면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파일 요청에는 읽기 전용 가짜로 줘서 부하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관리자가 OTP로 등록한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 접근은 파일을 정상적으로 꺼내줬다라고 하는 게 스토리지 프로텍션의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파일을 열기 시도하면 저게 이벤트 로그에 다 남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했고 누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이벤트 로그가 다 남아서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파일에 접근 시도하면 어떤 미등록 프로그램이 네 파일 열려고 시도했어라고 하는 이메일 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 보시면 제가 그 워드가 등록된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잘 해놓고 저장한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윈도우 탐색기로 지우기 시도했습니다. 근데 윈도우 탐색기 제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관리자 화면에 가면 지금 접근에 대해서 비인가 애플리케이션이 접근 시도했다라고 이벤트 로그가 남은 건이고요. 그리고 관리자한테 이메일 나가는 동영상 방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등록하지 않은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등록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접근 시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자에게 노티가 나가는 건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방금 전까지는 윈도우즈에 대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용들 관리자가 쓰실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서버 관리자들이 쓰는 케이스인데, 서버 관리자는 리눅스 서버에 저희가 그 스토리지 프로텍션 안쪽으로 데이터를 카피를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카피했고, 카피한 다음에 remove 명령을 내렸는데 remove는 작동하지 않았다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별로 스토리지 프로텍션 안에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카피로 넣겠다 그러면 카피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한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고, 방금 보셨지만 remove나 뭐 다른 move나 뭐 이런 허용한 커맨드는 정상 작동하고, 저희가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명령을 내려도 스토리지 프로텍션 안쪽에서 전부 다 차단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시면 move한 다음에 remove rm 명령을 내렸을 때 차단하는 케이스를 보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리눅스 명령의 싱크로 스토리지 프로텍션 안쪽에 데이터는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위에 나머지 싱크된 폴더 영역에 제가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거나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에 대해서 보신 동영상입니다.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단순히 이제 보안 파일 서버로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좀 장점은 지금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케이스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데이터라고 하면 워드프레스나 저희가 웹 애플리케이션 혹은 MySQL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을 그냥 로컬 디스크에 두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프로텍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두고, 혹은 워드프레스나 웹사이트의 업로드 컨텐츠를 스토리지 프로텍션 영역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디렉토리를 마운트 해놓고 그쪽으로 파일이 들어오게 되면 공격자가 웹서버를 장악하고 DB 서버를 장악해서 이 바이너리는 지울 수 있어도 스토리지 프로텍션 안에 들어와 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그리고 그 안쪽에 있던 유저가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는 지울 수 없게끔 설정하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유저를 확인하기 위해서 whoamI로 그 어카운트를 조회했을 때 현재 루트로 들어와 있는 케이스고요. 루트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명령이 ls에서 저기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보신 거고, 여기서 remove 명령으로 MySQL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을 지우기 시도하면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전부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인 권한이 다 있는 관리자가 들어와서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건이죠.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현재 whoami 했을 때 이게 루트 관리자 권한인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마운트를 저희 파일링 박스 메가라고 하는 쪽에 마운트 해놓은 걸 보시게 될 거고, 거기에 그 두 곳에 파일링 박스 메가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두고 하나는 웹서버에 유저 업로드 컨텐츠를 매핑한 케이스입니다. 그 상태에서 remove로 그 파일을 다 지우려고 시도하면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 납니다. 그러니까 즉, 저 디렉토리는 dbms 바이너리만 등록되어 있고 이 디렉토리는 업로드 컨텐츠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로드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remove나 뭐 copy나 delete 명령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건 루트 관리자, 이렇게 앞에 서버에 관리자 계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파일 시스템이 별도의 이렇게 권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권한 관리는 애플리케이션별로 권한 관리를 합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저희는 이미 이 서버, 파일 서버, 이미 저희가 쓰고 있는 리눅스 서버가 이미 장악당했고 저희 쓰고 있는 윈도우즈 PC도 장악당했다는 전제 가정 하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즈 케이스는 역시 그 크립토나 블록체인 하시는 업계에서 좀 쓰시면 좋을 만한 건인데요. 이제 뭐냐면 저희가 그 HSM이라고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해서 비대칭 키 생성하고 키 관리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 공인 인증서 하시는 회사거나 하면 은행권은 HSM을 다 써야 되는데, 저게 이제 돈 많으면 하드웨어 HSM을 쓰고 돈이 없으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HSM을 쓰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된 소프트웨어 HSM을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인 크립토 앱에서 API로 호출해서 전자 서명해서 달라라고 하면 HSM에 있는 이 오픈 소스에서 사인 값을 던져주는데, 이 서버가 그 전자 서명했던 모든 그 서명 키를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로 갖고 있는데 누군가 이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 시켜버리면 HSM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HSM의 그 데이터 파일을 스토리지 프로텍션 안에 두고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HSM 소프트웨어만 등록해 놓으면, 그러면 HSM 소프트웨어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HSM 서버가 멀버에서 공격자에서 완전 장악당했다 하더라도 이 스토리지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손상을 입힐 수 없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는 유즈 케이스는 방금 보셨지만 그 윈도우즈 PC뿐만 아니라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서버별로 저희가 쭉 지금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디벨롭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HSM에 대한 그 벌트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자 권한으로도 지울 수 없는 건에 대한 그냥 유즈 케이스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HSM은 봤더니 그 벌트 폴더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 안에 모든 그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보관하고 있는데, 공격자가 저걸 지울 수도 있고, 공격자가 일반적인 스토리지였다면 공격자가 저걸 지울 수도 있고, 공격자가 저걸 암호화시키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HSM에 있는 파일은 버틸 수 없는데, 방금 보신 스토리지 프로텍션과 연결하면 같이 지금 퍼미션 디나이드 나듯이 손상되지 않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거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이게 백업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사고 예방이 있고요. 백업은 그 안전한 영역에 두고 그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있고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복구죠. 근데 저희는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 수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데이터까지 보호한다인데, 기존에 그 백업은 뭐 이미지 백업이든 뭐가 됐든 뭐 스냅샷이 됐든 뭐가 됐든 백업을 생성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백업 크리에이션 타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백업을 만들고 쭉 쓰다가 사고가 터져서 복구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마지막 백업을 만들었던 시간. 그게 전날 저녁. 그러면 오늘 사업을 전날 저녁 0시에 백업을 만들고 오늘 데이터를 쫙 해서 트랜잭션이 뭐 1000건, 2000건, 3000건, 10,000건 터졌다. 10,000건을 누가 돈이 어떻게 오가고 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좀 급한 데서 랜섬웨어에 걸리면 이 환자의 차트 데이터가 다 꼬여 있거나 전일 데이터면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는 이게 시간이 그 오늘 환자 증상에 맞춰서 약을 투여하거나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걸 전일 데이터로 가지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쇼핑몰에 하루에 쓰고 있는 사용자가 뭐 한 1000만이다. 근데 데일리 트랜잭션이 뭐 10만 건 터졌다. 근데 전일 백업 가지고 오늘 하루 터졌던 트랜잭션 10만 건, 5만 건의 대사를 맞춘다?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차라리 5만 건을 다 연락해서 맞추느니 제가 볼 때는 돈 내고 협의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업은 백업을 생성했던 시점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 데이터까지 보호하지 못하는데 스토리지 프로텍션의 목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보호한다가 대략 그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공유하도록 만든 설계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장치 내에서 구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접근 가능한 스토리지를 붙여주는 건데 이게 여러 장치 간에 혼용을 하거나 공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 USB와 좀 비슷은 한데 왜냐하면 보안 USB라고 해서 USB 꼽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거와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는 보안 USB는 연결 시 이 사용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보관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결한 이후에 마운트된 이후에 이 PC에서 랜섬웨어가 돌거나 데이터 탈취 멀리어가 돌면 보안 USB라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파일은 외부로 탈취되거나 암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보안 USB는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스토리지 프로텍션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보관할 때 암호화되어 있고 연결할 때 사용자 확인하고 연결된 이후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는지 확인해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현재 군이나 정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 보안 USB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따 실습하게 될 텐데요. 애플리케이션 레벨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서버 운영자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리눅스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쓰실 때 다양한 OS 종류에 맞춰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벨 스토리지 프로텍션 제품명이 파일링 박스 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명이 있고 제품명이 있는데 현재 저거는 저희가 메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일단은 시간 관계상 매일 듣는 질문 한두 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구조상 윈도우즈나 리눅스 PC에 스토리지를 곧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게이트웨이 같은 걸 하나 두는 게 핵심이고 이 건의 핵심은 얘가 모든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검사해서 맞으면 읽기 쓰기 속성이 진짜 아니면 읽기 전용 속성의 가짜 파일을 준다가 핵심인데 이 건에서 저희한테 늘 듣는 얘기는 공격자가 늘 호스트로만 공격하지 않고 이 파일 서버의 존재를 알고 이 뒤로 와서 얘를 공격하면 이거 너희도 당하지 않냐에 대한 질문은 늘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스토리지 프로텍션 서버를 설치할 때 네트워크를 단절한 상태에서 서버 운영체제 설치하시고 저희 스토리지 프로텍션 올리고 최대한 클린한 상태에서 저희 데몬을 올려서 구동하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혼용 이거가 마지막 저희 쪽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종 이렇게 보루기 때문에 얘가 네트워크에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그냥 하나 두고 설치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해서 쓰게 되면 최소한의 공격 팩터를 최소화로 줄여서 쓸 수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거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이게 방화벽과 뭐가 달라요? 뭐 이런 분들 있으신데
방화벽은 네트워크 단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저희는 파일 시스템 단의 방화벽으로 보시면 되세요. 현재는 파일 시스템은 판단부가 없었는데 파일 시스템 레벨에 판단부가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레벨의 방화벽으로 보시면 이게 좀 보완하시는 서트 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쉽게 이해하시는 편입니다. 네, 일단은 요거 두 가지가 이게 저희가 어떤 이렇게 설명드릴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두 가지 그냥 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질답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을 이렇게 방금까지 보셨고 지금부터는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다 시스템 엔지니어 중에서 예민하신 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쓰고 있는 기존의 리눅스 서버에 절대로 나는 소프트웨어 설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내 윈도우즈 PC는 지금 느려서 그 어떤 것도 클라이언트 단 하나도 설치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런 때 아까 보셨던 파일링박스 메가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구동하려면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설치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요청하는지를 감지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서 이쪽에 저쪽에 조회되기 때문에 부득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릴 때마다 서버 보안 관리자나 내지는 이렇게 보안 관리자는 설치하고 싶고 저기 기업 내에 그 시스템 엔지니어,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얘는 내 서비스의 속도 느려지는 거 싫고 이거 설치해서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부터 포함해서 핑퐁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저희가 한 게 네트워크 레벨의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이용한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입니다.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아까 전에 호스트하고 스토리지는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대개의 경우 삼바라고 하는 NAS 파일 서버가 있어요. 웬만한 전산실은 NAS를 다 운영하고 있고 PC나 리눅스나 iOS, 안드로이드 그 어떤 OS도 삼바 파일 서버를 지원하고 얘가 표준 클라이언트로 여기에 접속해서 여기 뒷단에 보통 스토리지가 곧장 연결되는데 중간에 네트워크 파일 서버에 대한 스토리지 프로텍션을 하나 둔 게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입니다. 이 구조의 최대 장점은 클라이언트 단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얘는 평소에 연결하듯이 연결하되 네트워크 파일 서버에 누군가가 네트워크 파일 서버 뒷단에 스토리지를 곧장 공격하지 못하게 네트워크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중간 단에 하나 더 있게 되는 케이스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폴더 저희가 파일 서버는 파일 서버대로 쓰고 그 다음에 웜 스토리지라고 해서 write once read many라고 해서 한 번 라이팅 되면 수정 변조가 불가능한 웜 파일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웜은 굉장히 비싸고 파일 서버는 싸죠. 그리고 웜은 초기화하려면 디스크 전체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 레벨의 웜이 없었어요. 그간 시장에. 근데 저희가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네트워크 파일 서버의 강점과 편리성과 웜 스토리지의 보안성을 폴더 레벨로 담아놨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은 윈도우즈 PC나 리눅스 서버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마운트했는데 이 계정에 들어온 그 폴더의 동작 모드를 웜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고 읽기 쓰기로 잡아놓을 수 있고 추가 전용이나 읽기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읽기 쓰기로 잡혀 있다면 평소에 쓰듯이 윈도우즈나 리눅스 서버가 파일을 쓰듯이 그냥 그 디렉토리는 전부 다 써질 수 있는데 관리자가 이게 읽기 전용으로 그 디렉토리를 전환했다. 그러면 그 즉시 여기 이 연결된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 못하고 수정 못합니다. 읽기 전용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파일 생성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전용으로 해놓으면 데이터 생성은 되는데 생성 이후에 열리지 않습니다. 파일 크리에이션 이후에 파일을 열려고 하면 읽기 전용 가짜로 줍니다. 그리고 웜으로 해놓으면 파일 최초의 생성 이후에 읽기는 되는데 수정, 변조, 삭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공되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성격에 맞춰서 관리자가 그 폴더를 제공해 줄 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니까 애드온이면 충분해. 혹은 이거는 이게 뭐랄까 그 웹서버에 업로드 컨텐츠니까 이거는 웜으로 잡아놓으면 한번 올라온 컨텐츠는 공격자가 공격해도 이렇게 안 깨지게끔, 그러니까 어태치 이렇게 첨부한 문서가 깨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5가지 그 폴더의 동작 모드를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읽기 쓰기, 읽기 전용, 웜, 추가 전용, 목록 전용. 목록 전용은 파일의 목록은 보이는데 열리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추가도 안 됩니다. 그냥 목록만 볼 수 있게 제한되는 모드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빠른데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동작 모드가 관리자 콘솔에 이미 있고요. 거기서 폴더 권한을 설정하면 되고, 지금 제가 일반적인 윈도우즈에서 이 파일 서버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설치하지 않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표준 삼바에 접근하듯이 그냥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이 PC에 드라이브가 하나 마운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NAS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하나 생성됐는데 거기에 지금 거기에 웜 모드이기 때문에 생성은 됩니다. 그래서 생성 이후에 파일을 집어넣으면 파일 그냥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열면 웜은 생성 이후에 읽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일이 열리는데 이거 읽기 전용입니다. 수정 안 되고 삭제 안 됩니다. 관리자가 공격자가 이거 삭제 시도하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리플레시 하면 안 지워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웜인 상태에서는 공격이 안 되지만 읽기 쓰기로 관리자가 전환하고 그걸 삭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삭제가 되면 여기 트래시 폴더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읽기 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어서 수정 삭제 가능하다에 대한 동영상 예시입니다. 그래서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굉장히 가벼운데 굉장히 가볍고 단순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쓰기 좀 편하다. 그런 구조적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지만 저희가 평소에 제가 윈도우즈 PC를 쓰고 있는데 평소에 나 좀 랜섬웨어 좀 걱정돼라고 하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폴더 하나를 웜으로 세팅해 놓고 평소에 그냥 다 던져 놓고 있다가 그냥 저는 쓰는데 편하고 공격자가 공격을 해도 웜이기 때문에 이 건을 암호화도 못하고 삭제하지 못하게 막는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파일 서버 웹 서버에 적용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덤프를 떠서 애드온으로 집어넣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유저가 첨부해서 제출하는 그런 파일은 웜으로 둬서 웜으로 들어오면 접수할 때 웜으로 키핑을 하기 때문에 이 웹 서버가 완전히 공격을 당해도 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DB 서버는 저희가 데일리로 이렇게 스케줄 잡아서 백업할 때 애드온으로 놓으면 DB 백업 파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일단은 보호할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병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거는 병원의 EMR 병원의 어떤 EMR 시스템들 일렉트릭 메디컬 시스템들 레코드 시스템들 보면 DB도 잠기고 환자 차트 이미지도 다 잠기지 않게끔 하려면 그냥 기존에 있던 NAS 대신에 지금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장착된 NAS를 써서 데이터를 보호하게 되면 좀 편합니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옛날 장비들, 산업시설의 OT라고 하죠. 옛날 레거시 장비들도 전부 다 표준 파일 서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옛날 리눅스든 안드로이드든 iOS든 윈도우즈든 전부 다 현재 표준 파일 삼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기에 놓고 뒷단을 제어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도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마지막 데이터까지 보호하고 백업보다는 얘가 좀 더 유리합니다에 대한 이야기고, 이 기술에 대한 제품명은 파일링 박스 기가입니다. 그래서 메가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기가는 폴더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텍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OS를 지원하게 할 수 있게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파일링 박스를 리눅스 OS 위에 파일링 박스 설치 패키지를 돌려서 설치하실 수 있고, 나는 그냥 잘 모르겠고 난 도커가 좀 편해 라고 하면 도커 이미지 가지고 그냥 런하면 바로 구동되고, 나는 리눅스 잘 모르겠다, 나는 윈도우즈 쪽밖에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즈 위에 VM웨어 위에 파일링 박스 VM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런하면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 윈도우즈에서 바로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그 체험은 윈도우즈 VM 위에서 접근을 구동해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이, 지금 이게 리눅스 커맨드 교육이나 리눅스 패키지 설치 교육이 아니라 그냥 파일링 박스 메가나 기가를 직접 내 노트북에서 설치해서 체험해서 내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윈도우즈 위에서 VM웨어 파일링 박스 VM웨어 설치하고 파일링 박스 VM웨어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런한 다음에 바로 내 노트북에서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메가와 기가를 체험하시는 건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파일링 클라우드 혹은 파일링박스.com을 가시면 여기에 지금 VM웨어 이미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VM웨어 이미지 런 하시면 되게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따 수업 시간에 라이센스 키 받으셔서 좀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대충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HSM하고 다른 스토리지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연계해서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기가인가요? 메가? 이게 애플리케이션 레벨인가요? 폴더 레벨인가요?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솔루션 이제 지금 현재는 뭐 HSM하고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닌 뭐 기존에 뭐 나스가 있다. 그러면 그 나스 솔루션하고 HSM하고의 어떤 그런 약간 질문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요. 이게 그거는 국제 표준 문서에 보시면 이게 엑스다 1220이나 엑스다 NSPAM 보시면 기존의 나스를 PC에 고장 연결했던 건을 중간에 스토리지 프로텍션을 둬서 스토리지 프로텍션도 스토리지가 필요하니 얘를 여기에 마운트 해놓고 얘가 얘한테 서비스한다 라고 하는 유즈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 작동합니다. 근데 단 속도가 여기도 네트워크 터졌고 이게 여기가 직접 디스크가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로 또 빠지면 밴드위스 때문에 좀 느려지는 건 있지만 이렇게 기존의 나스 중간에 이걸 두면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뭐 데이터 이동하는 것도 없이 보호 체계 그냥 장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크지 않다면 사용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는 나스에 대한 재사용은 방금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HSM 케이스는 이거는 사실상 블록체인 업계에서 크립토 키, 블록체인에서는 키가 전부 다잖아요. 키 보호가 처음과 블록체인에서 그 많은 코인이든 뭐든 다 모든 건 원래의 키인데 그 키 관리가 지금 벌트에서 HSM에서 되는 건인데 문제는 저걸 누가 지금 암호화시켜서 공격하면 다 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키를 노멀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저희 그 키를 보호된 스토리지 안에 둬서 벌트 파일, 월렛이 장악당해도 키 파일만큼은 보호하겠다에 대한 유즈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좀 돈이 많은 데는 몇억 대짜리 HSM을 사지만 뭐 스타트업이든 내지는 뎁 서비스 구현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보면 다 소프트웨어 HSM 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소프트웨어 HSM을 먼저 공격할 때 얘의 공격 벡터, 얘는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 따야 되거든요. REST API를 구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분명히 매뉴얼이든 어디든 이 위치는 늘 오픈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탭에서 REST API 던지고 뭐 하면 매뉴얼 배포되고 연동 방식 배포되고 코드 앞단에 장악했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저 뒷단이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 HSM 서버가 장악당해도 인지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설명이 좀 됐을까요? 네. 네, 일단은 오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볼 때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토리지에 대한 또 다른 그냥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스토리지는 방어 체계가 없었는데
기존의 스토리지 안쪽에 방어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스토리지 프로텍션이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파일 서버 안쪽에 방어 체계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그 제로 트러스트나 사이버 보안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을 계속 강조해요. 공격을 받지 않게 다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트로 다 뜯어놓고 허용된 그 장치 간에만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자. 근데 마이크로 세그멘트 운영하려면 비용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기존의 모든 장치나 서버들을 그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으로 이동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프로젝트 규모가 절대 작을 수 없습니다. 스케일도 어마무시하고 기존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이행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지금 당장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즉시 누구나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솔루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인트로덕션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박병훈 이사님께서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한번 같이 체험하시면서 직접 써보시죠.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